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저놈들이 뭐 마음 놓고. 그 서울역 앞에 가면 그 장그래 빌딩이라고 그 무슨, 예? 그 저 비정규직 노동자 그 뭐 연속극인가 그걸로 유명한 빌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빌딩이 9,800억 1조 원에 매각이 됐는데 1조 원에 매각된 빌딩의 공시가격이 4천억 40%밖에 안 돼. 이게 거래가 됐는데 우리는 이제 저런 거 거래된 걸 중심으로 찾으러 다닙니다. 왜? 거래 안 된 거 찾으면 또 저희들이 또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라는 거고, 특히 이제 문재인 정부로 다시 돌아와서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김수현 정책실장은 그때는 사회수석이었습니다. 내년 4월까지 시간을 줄 테니까 집을 팔아라. 국토부 장관도 역시 마찬가지로 취임사가 뭐냐?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강남의 아파트를 박근혜 정부 때 강남의 아파트 산 사람을 조사해 보니까 60%가 집을 가진 사람들이 집을 또 샀고 그 중에 53%는 30살 미만짜리가 집을 샀다. 즉 투기 세력이 자꾸 강남 아파트를 사기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발언을 해요. 그래서 야, 김현미 장관이 최초 여성 장관으로 뭐 좀 잘할 가능성도 있겠구나. 웬걸. 부동산 값이 올라가니까 대책이라고 내놓은 게 임대사업자가 당연히 신고해야 될 사업자 신고만 하면 세금을 집을 100채, 500채를 가져도 세금을 한 푼도 안 받게 해줬어요.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임대사업자가 집을 사면 개인이 집을 사면 50% 빌려주던 걸 40% 깎고 임대사업자가 집을 사면 80%까지 집값의 80%까지 대출을 늘려줬어요. 즉 투기꾼을 양성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투기 세력들이 집을 사재기한 게 100만 채. 100만 채. 광주에 집이 몇 채가 있습니까? 광주 집 전체 해봐야 50만 채 정도 될 텐데, 예? 3인 가족으로 150만 명이 산다고 하면, 광주 3개의 물량을 사들. 집을 쇼핑하러 다녔어요. 봉고차 빌려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예? 타고 다니면서 어디 부동산에 몇 개 나왔다 그러면 그냥 가서 보지도 않고 다 샀어요. 집을. 서울대 이중구 교수가 투기꾼에게 꽃길을 열어줬다. 꽃길을. 투기꾼 천국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래서 집을 목동에 12억짜리 아파트를 가진 사람은 1년에 재산세 370만 원, 종합부동산세 75만 원에서 450만 원의 세금을 내는데 450만 원에 1년에 100채를 가진 임대사업자는 전체 한 270억어치 집을 가진 사람은 재산세 면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나중에 집을 10년 있다가 팔아버리면 양도세도 한 푼도 안 돼요. 그렇게 가지고 한 사람이 800채, 700채, 500채 이렇게 산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막 열심히 일하는 동안, 열심히 조직을 다지는 동안, 저 조직은 지금 광화문에 나와서 청계광장에서 신발 던집니다. 문재인한테. 왜 우리를 탄압하냐고. 그랬더니 세제를 조금 무세요 했던 걸 다시 또 없던 걸로. 여러분은 던질 신발 뭐 더 명분이 없잖아요.
뭐 명분이 있어야 가서 신발을 던지는데 받은 게 없으니까 뭐 더 어떻게 해달라고 그럴 게 또 없잖아. 이거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집을 10년 전에는 대한민국에 한 11만 명이 평균 세 채씩 해서 한 40만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위 1%가. 근데 지금은 2017년 전 14만 명이 94만 채, 한 100만 채를 가지고 있어요. 100만 채를. 100만 채를 가지고 있어요. 광주에 있는 집 2배가 되는 양을 상위 1%가 가지고 있어요. 그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 주택을 490만 채, 489만 채를 새로 공급을 했습니다. 새로 지어서. 근데 절반이 넘는 주택을 집을 가진 사람이 또 삽니다. 집을 가진 사람이. 그러니까 아무리 공급을 늘려봐야 집이라는 걸 자꾸 사재기하면. 우리나라에는 집이 2,200만 채가 있습니다. 근데 자기 이름으로 집을 가진 사람은 1,300만이고 누군가 900만 채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 중에 여기 농촌에 한 120만 호가 농가주택, 그 집으로 등기를 돼 있겠죠? 그런 집을 빼면 이 도시나 이런 데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700만 채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사재기를 한 거죠. 공급을 늘려봐야 누군가 자꾸 사재기를 하면 새로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저는 과거에는 이 농촌의 대지주가 소장료를 받았다면 지금은 도시에 500채, 1000채 가진 임대업주가 농군의 아들들 여기 소장료 뺏기지 말고 도시로 보냈더니 도시에 가가지고 이 현대판 소장료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들은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월세를 갖다 꼬박꼬박 바쳐야 세 식구, 네 식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겨우 확보합니다. 이게 지금 그렇다고 뭐 월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보너스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풍부한 것도 아니고 일자리가 안정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은 시집 장가도 못 가고 안 가고, 시집 장가 가도 이혼율이 높고 집집마다 부부싸움 하고, 왜 그때 집을 안 샀냐, 왜 문재인이 말 들었냐, 에? 왜 문재인이 말 들어가지고 이렇게 손해를 보냐, 옆집 누구는 어떻게 했다, 이건 뭐 집집마다, 직장마다 밥 먹을 때마다 집 얘기를 합니다. 이게 분노 지수가 막 쭉쭉 올라가는 거죠. 이게 무슨 나라입니까? 이러라고 촛불 든 것도 아닌데. 그러면 방법이 없냐? 방법이 있습니다. 집값 잡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노무현도 안 듣더니 문재인도 안 듣습니다. 왜? 내 말을 들으면 재벌이 싫어합니다. 내 말을 들으면 토건업자들이 싫어합니다. 내 말을 들으면 투기꾼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내 말을 안 듣죠. 내 말에 반응해 주는 거는 여기 진보당밖에 없습니다. 진보당밖에.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지금 이 늦은 밤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집값 잡을 수 있습니다. 수도권에 3기 신도시 만든다고 합니다. 이거 다 그린벨트입니다.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뭐냐면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분양을 하고 아파트 건축비와 토지비의 대부분을 분양받는 시민이 돈을
그러니까 시민들 돈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 겁니다. 그 지금 재벌들이 시중에 뭐 2,000조가 굴러댕긴다. 재벌은 곳간에 쌓아둔 돈이 뭐 수백조다. 이러지 않습니까? 아, 근데 왜 아파트는 선분양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돈이 많은데. 예? 자기들 돈 가지고 하고 자기들이 자금 조달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가서 은행 가서 돈 꿔다가 아파트를 사게 만드냐. 아파트 다 저놓고 팔아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후분양 얘기만 나오면 관료와 청와대가 싫어합니다. 아파트 다 저놓고 팔으라고 그럽니다. 분양 원가 공개하라 그러면 도망갑니다. 분양가 상한제 가지고 토론하자 그러면 아예 토론장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KBS나 MBC 토론은 제가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폼 잡고 앉아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그리고 우리나라 서울시장은, 광주시장은 3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지 강제 수용권. 전두환이가 만들어준 겁니다. 80년 국보위에서 말 안 들으면 다 수용해버려. 그 다음에 그린벨트 안에다 집을 줄 수 있는 독점 개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임야나 논밭을 갈아엎어가지고 택지나 상업용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막강한 3대 권력을 박정희서부터 쭉 역대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있었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도 한국토지주택공사라고, 여기 혹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계신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대통령 주식회사입니다. 대통령 개발 주식회사. 미국에는 없습니다. 뭐 트럼프 없습니다. 미국 개발 주식회사 없습니다. 뉴욕 개발 주식회사 없습니다. 서울시장은 있습니다. 광주시장도, 광주에도 광주 도시개발공사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3대 권력은 집값을 안정시키는 데 쓰라고 준 겁니다. 그린벨트에 있는 임야나 논밭에다가 500만 원짜리 건물을 지면, 100만 원짜리 땅에다가 500만 원짜리 건물을 지면 원가가 600만 원입니다. 30평짜리가 1억 8천입니다. 그렇죠? 그냥 그렇게 분양하라는 거예요. 예전에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 초반까지는 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박 5년 내내 분양가 상한제를 했습니다. 박근혜도 2년간 하다가 분양가 상한제를 없애고 탄핵당했습니다. 파면당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아예 할 생각도 안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집값 오른 걸 박근혜 탓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3년 동안 뭐 했습니까? 이런 한심한, 노무현 정부에서 판교 신도시의 그린벨트입니다. 강남의 집값이 올라가니까 강남하고 가장 가까운 판교에다가 신도시를 만들어서 강남 같은 아파트를 지면 강남 아파트 값이 떨어진다 해서 짓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도 모자라다고 그래가지고 송파구 위례신도시를 졌습니다. 그 위례신도시라는 건 어떤 자리입니다. 군부대, 그런 군부대를 다 이전시키고 거기다 아파트를 졌는데, 그 아파트를 짓는 땅은 재벌한테 나눠주고 또 공기업이 비싸게 분양하고 하니까 집값 안정에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거 해서 강남 집값이 떨어진 게 아니라 더 올랐습니다. 제가 노무현 정부에서는 저렇게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분양원가 공개해라, 후분양제 해라, 저런 집회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젠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이 공기업들이 450만 원 받아야 될 건축비를 1000만 원 가까이 받습니다. 2배를 받습니다.
바가지를 씌웁니다. 공기업도 장사다. 장사는 10배를 남길 수도 있다. 장사 보고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 이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입니다. 2004년 6월 14일 민주노동당 대표들하고 점심 먹으면서 한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그때부터 공기업이 장사치가 됐어요. 국민을 상대로 바가지를 씌웁니다. 그래서 한 가구당 2억씩 바가지를 씌웁니다. 공기업이. 그러니까 재벌이나 이런 민간기업은 3억, 5억씩 바가지를 씌웁니다. 개인이 아파트를 분양받아가지고 한 2, 3억 시세 차익이 생길 것 같다고 그러면 로또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또를 없애기 위해서 분양가를 높여받으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갑니까? 공기업이나 재벌한테 가죠. 그 재벌이 5천억 1년에 10조씩 버는 거는 로또라고 안 그럽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 개인이 아파트 하나 분양받아가지고 2, 3억 번 거는 로또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지금 집값이 폭등을 하는 겁니다. 아파트라는 거는 자기 땅이 어딘지도 모릅니다. 사실. 예? 건물은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가면 어딘지 지 건지 알지만 땅은 어디가 내 건지도 몰라요. 그래서 땅은 사실 자기가 갖지 않아도 돼요. 건물만 가지면 됩니다. 이게 이제 유럽이나 싱가포르 방식이에요. 건물만 분양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냐 하면 박정희 정부 때 71년도에 서초구 반포동 주호영 아파트입니다. 주호영이 이 아파트를 2014년에 사서 6년 사이에 23억 올랐어요. 그 스트레이트를 보시면 됩니다. MBC. 한 보름 전에 이게 아주 큰 화제였습니다. 주호영 23억. 주호영은 2005년에 음마 아파트를 6억에 사서 2014년에 13억 팔고 이 아파트를 19억에 사서 지금 40 몇 억이 돼서 23억을 벌어들입니다. 박병석은 40억 이상을 벌었어요. 여기 같은 아파트를 샀다. 이 아파트는 당시에 평당 15만 원씩 해서 60평짜리가 900만 원, 40평짜리가 600만 원 이렇게 분양을 했던 건데 이 아파트가 지금 60평짜리는 60억, 40평짜리는 뭐 한 50억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서울 개포동이라는 데가 있는데 81년 전두환 장군이 분양을 한 겁니다. 그 당시에 분양할 때 13평짜리 연탄 보일러 아파트가 1,000만 원이었습니다. 1,000만 원. 500만 원은 정부가 융자를 해주고 500만 원 가지고 집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 13평짜리 아파트가 지금 30억이 됐습니다. 이 당시에 군산의 13평짜리 아파트는 900만 원이었고 대구 황금동의 13평짜리 아파트도 9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개포동과 대구와 군산이 같은 평수면 100만 원 차이 났던 겁니다. 근데 지금 서울은 30억이 됐는데 군산의 13평은 한 뭐 1, 2억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한 격차가 생깁니다. 그 격차를 누가 만들었냐? 노무현, 문재인 이 두 정권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또 이명박 정부 때 분양 원가 자료를 내놓으라고 저희가 소송을 해서 한 트럭을 받았습니다. 한 트럭. 자료를. 한 트럭을 받아가지고 건축비가 얼마나 들어갔나 하고 보니까 서울에서 한 10년간 지은 아파트의 건축비가 평당 300만 원이죠. 10년 동안. 근데 국토부가 이걸 알고 평당 300만 원 하던 아파트 값을 지금도 임대 아파트는 340만 원을 받습니다. 근데
분양하는 아파트는 630만 원, 여기다 가산비 해가지고 730만 원, 거기다가 추가 비용을 더 받을 수 있게 해서 건축비만 서울에서는 1,500만 원씩 받았어요. 강남에서 건축비만. 거기 뭐 특별한 재료를 쓰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다 레미콘, 철근 똑같은 거 써요. 그래서 서울시장별로 삽질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할 때는 350만 원, 땜질 오세훈 서울시장이 할 때는 400만 원, 이 시민운동가 박원순이 할 때는 550만 원, 600만 원, 지금 더 올라갑니다. 800만 원까지 갑니다. 건축비가. 서울시가. 그래서 또 지금 서울시, LH하고 원가 자료 요구를 해서 소송 중입니다. 1심에서 이겼는데도 안 내놓습니다. 과거에 판례가 있는데도 안 내놓습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그래서 국민을 속이는 나라. 서울시장 오세훈이 2006년 5.13 지방선거인가 해서 그때는 한나라당이 거의 싹쓸이를 했습니다. 200대 빵으로 이겼습니다. 이 호남 지역에서도 무소속 돌풍이 일어났을 겁니다. 2006년에. 노무현 정부가 완전히 폭망했죠. 그때 야당 서울시장이 자기가 서울시장 되자마자 나는 분양원가 공개하겠다. 공개된 내용을 보니까 저 김포공항 앞에 발산지구라고 30평 아파트가 2억이에요. 2억. 30평 아파트가 2억. 분양가가. 강남은 3억. 2011년 자기가 지발로 오세훈은 갔어요. 시장직 던지고. 그 가기 직전에 분양한 게 30평짜리가 2억 4천인데, 그 다음에 간 원가 공개 안 하는 박원순 시장은 거의 2배 분양을 했어요. 최근에는 이거보다 더 높게 분양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저는 뭐 진보 보수 안 따지는데 진보라는 사람이 전부 짝퉁 진보예요. 가짜. 껍데기만 진보. 이거는 이명박이 노무현 정부에서 용인에 30평짜리를 5억 5천에 분양을 했습니다. 2007년에. 근데 이명박은 2010년에 강남에다가 900만 원에 분양을 했어요. 30평짜리를. 2억 7천에 분양을 해요. 그러니까 용인에 5억 5천에 분양받았던 아파트 값이 2억 5천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아파트 분양받아가지고 입주하려고 하니까 5억 5천짜리가 2억 5천이 됐어요. 3억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이명박 정부에서 있었던 일. 광화문에서 광우병 할 때 집값은 떨어지고 있어요. 네? 왜 집값 떨어뜨리는데? 네? 광우병보다 무서운 게 부동산 거품입니다. 부동산 불로소득 바이러스입니다. 이 엄청난 바이러스가 코로나보다도 무섭습니다. 코로나는 문재인 정부 지지율을 높였지만 이 부동산 거품은 나는 뺐습니다. 거품을. 자신이 있습니다. 더 뺄 겁니다. 이명박은 건설회사 정주영이 만든 현대그룹에 들어가서 압구정동 고구마밭에다가 아파트를 처음 지은, 지금 현대산업개발, 그 당시에는 한국도시개발주식회사라는 거를 정주영이 만들어줘가지고 이명박을 젊은 사장을 임명해가지고 너 가서 아파트 사업 해봐 해가지고 직접 아파트 사업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관료가 가서 대통령 이명박을 속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이명박이 관료들이 자꾸 와서 속이니까 나 다 알아. 그래가지고 LH공사 사장을 자기가 현대건설에 있을 때 건축본부장을 갖다 앉힙니다. 그리고 청와대 기자하고 국토부 출입기자를 대통령 전용 비행기에다 태워가지고 스웨덴을 갑니다. 스웨덴은 세계에서 소득이 제일 높은 나라인데 그 나라의 복지부 장관이 쓰레기 매립장 위에다가 지은 신도시의 20평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그게 관사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화려하게 짓냐? 상작가 같은 거 짓지 마라. 그래가지고 이 아파트는 강남구 세곡동에 있는 아파트인데 네덜란드 왕립 건축가가 와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네덜란드에 있는 무슨 성처럼 아파트를 졌습니다. 근데 한 채에 3억입니다. 여기 돈 없는 사람은 들어가서 3년 기다렸다 들어가서 15년 동안 돈을 나눠서 내는 분납제도도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모아서 내라. 그런 좋은 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명박은 5년을 했고 다음에 박근혜도 했고 감옥도 늦게 갔죠. 네? 늦게 갔죠? 어쨌든 여러분은 잘한 걸 모릅니다. 왜? 이건 조중동이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한겨레와 경향은 더 안 가르쳐줍니다.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이거를. 이런 게 있는지를. 그렇죠?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어요. 김원동밖에 없어요. 이거는 아까 그 아파트 바로 옆에 요겁니다. 요거. 요거는 뭐냐? 건물만 팝니다. 건물만. 에? 건물만. 이 건물이 보통 아파트보다 훨씬 좋습니다. 이 아파트가 30평짜리가 1억 8천입니다. 1억 7,500에 분양을 했습니다. 30평짜리 아파트를. 강남입니다. 강남. 서초구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얼마쯤 됐을 것 같습니다. 건물만 8억입니다. 건물만. 이런 아파트가 계속 나왔다면 이런 아파트를 250만 채를 짓겠다고 했어요. 이명박이. 근데 한 25만 채 짓고 나서 땅을 다 재벌한테 줬어요. 박근혜가. 이런 아파트 짓겠다고 확보한 땅을 갖다 줬어요. 여러분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막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뭐 다른 거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이런 거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의 일입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의 일이고 나의 일이기도 한 거예요. 이거 남의 일이 아니고. 그 아파트라는 건 건축비하고 토지비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건물을 짓면 여기 건물을 짓는 거 해보신 분도 있을 거고 건설회사에서 다니는 분도 있겠지만 건설회사 다니는 사람도 건축 원가가 정확하게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 회사 안에서도 잘 안 알려줍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건축물을 짓는데 건설회사와 계약한 가격이 평당 4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윤을 포함하면 한 50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즉 20평짜리 아파트 건물만 팔면 1억입니다. 1억. 그 건물만 사도 됩니다. 저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만약에 광주시장이거나 하면 건물만 1억씩 원하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줍니다. 1억 1,000만 원을 대출해 줍니다. 1,000만 원은 광주시가 은행에서 1억 해가지고 가져가서 거기서 좀 고치고 이 세금도 내고 수수료도 내고 등기도 하고 돈 한 푼 없이도
줍니다. 그게 광주 시민이 뭐 좀 광주 시민인 게 자랑스러우려면 뭐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덜란드 같은 데는 20살이 넘으면 집값의 106%를 대출해 줘요. 빨리 집 가서 그 유럽 어느 국가는 20살이 넘은 남녀가 동거만 하면 집을 한 채씩 줍니다. 빨리 가서 애들하고.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애는 죽을 때까지 집 걱정 없게 하고, 자기 엄마 아빠도 집 걱정 없게 해주고. 그게 무슨 복지국가든 뭐 우리가 원하는 나라가 돼야지. 그 월급 몇 푼 더 올려봐야 뭐합니까? 다 뺏어가는데 쟤들이 몇 푼 주고 다 다른 걸로 뺏어가요. 다 뺏겨. 그래서 이 박근혜 정부는 아예 땅을 다, 김대중 정부에서는 공공 분양한 게 38,000채, 노무현 정부는 12만 채, 이명박 정부는 25만 채, 박근혜는 12,000채. 그러니까 감옥 가요. 저래서 감옥 간 거예요. 사실은 저렇게 한심한 짓을 했어. 자기 아버지가 도입한 분양가 상한제, 자기 전임자 이명박이 도입한 반값 아파트, 이런 좋은 제도를 다 없애버렸어. 근데 박근혜는 사실상 없어졌는지도 몰라요. 딴 데 신경 쓰느라고. 딴 짓더라고. 이 건물만 분양하는 거는 한나라당의 당론입니다. 당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값 아파트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게 진보당의 당론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아니, 보수정당도 하는 걸 왜 못해? 몰라서 못해. 몰라서. 자신이 없어서. 여기 다 아는 얼굴들 아닙니까? 예? 이게 홍준표 아니에요. 홍준표. 홍준표가 2006년 서울시장 당내 경선에서 오세훈한테 졌어요. 그 오세훈이 막 후분양제, 분양원가 공개 뭐 이런 걸 해서 막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홍준표가 느닷없이 반값 아파트 특별법을 만들어서,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이거 당론이요? 그랬더니 일주일 만에 가서 당론을 만들었어요. 홍준표가.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어쨌든 홍준표도 뛰어난 정치인 중에 하나죠. 일주일 만에 설득해가지고 당론을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명박이 집권을 하고 2009년 요즘 뭐 8.15 경축사가 상당히 뭐 얘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명박은 2009년 8월 15일 날 경축사가 집 걱정 없는 나라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돈 없어도 공공주택에 들어가서 10년, 15년 동안 돈을 벌어서 조금씩 분양 대금을 내라.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게 182명 당론 발의를 한 거예요. 이 182명이라는 건 뭐냐면 2008년 선거에서 친박연대, 선진당, 한나라당 이 셋이 합치니까 2009년에 한나라당이 돼가지고 182명이 됐어요. 지금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았죠. 그래가지고 이런 반값 아파트하고 반값 등록금은 반드시 하겠다. 반드시. 이런 당론을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건물만 550만 원씩 강남 서초구에 막 분양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재벌들은. 저걸 막아야죠. 저걸 흠집을 내야죠. 근데 저걸 시끄럽게 막 신문에다 내면 더 많이 알려져. 그러니까 조용히 가서
국회의원 하나하나를 가서 다 반대하겠거든요. 5년, 6년 걸리면서. 그래가지고 2016년 박근혜 탄핵되기 몇 달 전에 없어졌어요. 법이 아예 없어졌어요. 182명이 만든 법이 통째로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가보고. 이건 뭐냐 하면 서울 아파트값 평균이 이명박 박근혜 때 5억이었습니다. 지금은 9억이에요. 5억일 때 25살에 취직을 해서 5억짜리 서울의 아파트를 살려면 뭐 쓸 거 쓰고 하니까 75년이 걸리더랍니다. 그러니까 딱 100살 되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9억이 됐으니까 지금은 이제 170세 정도 돼야 집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런 운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 청년들이 이 다리라도 좀 쭉 펴고 누울 공간이 마련돼야 된다. 우리가 뭐 세계 메디 국가니 무슨 선진국이 됐네, 소득이 얼마가 됐네, 뭐 이렇게 떠들면 뭐합니까? 우리 이웃들은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20% 이상 이웃들이 매달 낼 월세 걱정을 하면서 살고 있을 텐데, 그런 사회가 무슨 이렇게 불평등과 격차가 심각한 사회가 한쪽에서는 불로소득으로 헤아릴 너무 많아서 얼마의 불로소득이 생겼는지조차 계산이 안 될 정도의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고, 이런 나라가 무슨 선진국이에요. 이런 나라의 정치를 여러분들이 바꾸셔야 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말은 소득주도 성장이지만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성장을 했다. 제가 한 20일 전에 대통령 직속 소득주도 성장위원회 위원장이 발제를 해달라고 그래서 거의 이 내용과 같은 발제를 해줬습니다. 당신들이 소득주도 성장한다고 해놓고 뒤돌아서서 전부 불로소득주도 성장을 한 거다. 소득주도 성장을 외쳤던 장하성이는 지금 중국 가 있고, 정말 지금 우리 사회가 심각한 위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 1년에 500만 원을 모으는 사이에 서울 아파트 값이 1억이 오르고 강남 아파트 값이 3억이 오르고 청와대 참모 아파트 값이 10억이 오르면 이게 뭐 땀의 대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사회, 그게 경실련 2층에 가면 써있는 문구입니다. 제가 매일 가서 그 문구를 보고 진짜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대접받는 세상 만들자. 저는 앞으로 20년간 그런 일을 할 겁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이게 집을 사야 될까요? 뭐 이러는 분도 있고, 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러는데 사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저도 자식이 둘이 있는데 걔들한테 뭐 집을 사줄 준비도 없고 안 돼 있고 여력도 없고, 그래서 걔들이 스스로 집을 쉽게 마련할 수 있게 해주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거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애초에 불가능하면 이 운동을 안 했을 겁니다. 근데 저와 제 형이 제안한 정책을 생각지도 않게 이명박이 받아서 법을 만들고 실행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집값이 안정됐고. 근데 그럼 왜 이명박은 그걸 받았을까? 여러 가지로 저도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명박은 관료한테 속지를 않았습니다. 자기가 알기 때문에 속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뽑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그 정치 세력이 학습을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다른 걸 정확하게 우리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 정부도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만 불러야 돼요. 자기한테 듣기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만 불러다가 소통하고 이러니까 결국은 가는 방향이 어디냐? 재벌 쪽으로 가요. 그리고 스펙 좋은 사람이 다 어디가 있습니까? 재벌이 고용하고 있습니다. 대학도 재벌이 장악하고 있죠. 언론도 장악하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전경련이나 이런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에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머리 좋은 친구들을 연봉 팍팍 줘가면서 고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만드는 게 뭐냐? 아주 나쁜 보고서. 이재용한테, 재벌 총수들한테 이로운 보고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사례를 도입할 때도 외국에 있는 제도나 이런 걸 그대로 도입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가 조작을 해가지고 나쁜 것만 갖다 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나 이런 나라는 땅이 좁습니다. 거기는 뭐 땅이 좁아가지고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데는. 근데 그런 나라도 적극적으로 안 합니다. 누구나 그 가정을 꾸리면 집이 필요하니까 집은 필수제입니다. 필수제. 그 다음에 토지는 공공재입니다. 모자라다고 어디서 수입해 올 수도 없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가서 뺏는 수밖에 없고 그런 토지, 수입해 올 수도 없는 주택 이걸 가지고 누군가가 사재기를 해서 쌓아놓으면 값이 오르게 만들고 쌓아놓은 사람들 투기꾼에게 이롭게 해주고 투기꾼에게 돈을 대주고 이 정부는 지난 3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도 줄지요. 재벌은 투자를 안 하죠. 그 다음에 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킬 방법은 특별히 없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앞장서서 그린 뉴딜 하고 발표하니까 그 다음날 그린벨트 파괴하자. 거기다 아파트 짓자 하다가 여론에 역풍 맞아가지고 또 수그러들고. 그 다음에 여당 원내대표가 갑자기 수도 이전하자 해가지고 지금 세종시 집값이 50% 올랐습니다. 세종시는 서울보다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또 수도 이전하자는 말이 또 쏙 들어가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준비되지도 않고 치밀하게 계획되지도 않고 논의되지도 않은 그런 정책을 불쑥불쑥 발표해가지고 오히려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집값이라는 게 오를 때 전세값이 따라 오르는 게 약 4년 시차가 납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2016년부터 지금 4년간 쭉 올랐으니까 전세를 5억일 때 3억 받고 전세를 줬다면 5억짜리 물건을 3억 받고 전세를 줬다면 이 5억짜리가 10억이 되면 이 집주인은 어떻게든 좀 더 받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 더 받고 싶은 욕구가 5억을 넘어서 6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뛰고 전세값이 같이 뛰고 있는 지금 이 시기에 임대차 3법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입자를 도와준다고 했는데 오히려 세입자들을 더 괴롭히는, 더 살기 힘들게 만드는, 그 다음에 전세나 이런 것이 더 뛰게 만드는 이런 한심한 정책을 180명이 한다는 짓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더 올라가는 거예요. 가만히만 있어도 너무 못하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지지율이 올라가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고 정당이고 정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깨야죠. 이걸 깨려면
정말 깨어있는 분들이 힘을 모아서 저들보다 더 월등한, 뭐 월등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들이 해서 효과를 봤던 그걸 슬그머니 내면 됩니다. 이게 지금 그걸 제일 잘하는 정치인이 경기도지사. 슬그머니 기본소득 하더니 기본주택 해가지고, 기본주택이 뭡니까? 아무도 모르는 데가 기본주택 이렇게 해가지고 기본은 다 경기도야. 머리가 좋은 거죠, 정치인으로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정책 경쟁이 정치인들 간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정당 간에 이게 정책 경쟁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힘을 모으셔야 됩니다. 필요하면 다음에 저를 더 부르시면 됩니다. 재벌 땅은 수용을 못합니까? 그럼요. 농지는 다 수용해다 신도시 만드는 나라가, 예? 농사 짓는 땅은 다 하는데, 재벌 땅을 왜 못합니까? 아니, 재벌 골프장, 재벌 그 설비 돌리지도 않는 공장, 노는 땅, 비업무용 땅, 에버랜드에도 신도시 만들면 됩니다. 강제 수용에다가.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왜 여러분이 집권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주택량이 공급된 게 2,100만 채고, 자기 이름으로 집을 가진 거는 1,300만이고 사재기 된 물량이 800만 채인데, 그 800만 채는 서울 전체 주택이 370만 개, 광주가 50만 개니까 광주의 16배, 서울의 3배를 누군가 가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질, 아까 얘기한 대로 건물만 분양하고 재벌 토지에다 아파트 계속 분양해가지고 집값이 계속 새 아파트가 헌 아파트 값의 20% 30%에 계속 쏟아져 나와가지고 헌 아파트 값이 떨어지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무대기로 내놓죠, 시장에. 그럼 시장에 한 200만 개나 300만 개가 내놔도 아무도 안 사, 헌 아파트는. 그때 정부가 300만 개를 사요. 300만 채를 사가지고 그걸 공공주택으로 가지고 있으면 돼요. 정부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공공주택입니다. 임대라는 표현을 쓰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집 가지고 지들 공무원들 가서 잘 게 아니면 다 임대를 놓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내가 보기에는 새로 질 필요도 없습니다. 한 300만 개나 400만 개가 시장에 와르르 쏟아져 나오게 하면, 그게 막, 그래서 진보당이 집권할 때 되면 그게 가능해질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집을 1000채 가지고 있는데 집값이 오를 때야 더 살라고 하지만 집값이 막 10%씩 20%씩 떨어지면 한 100채 200채씩 막 내놓죠. 왜? 불안하니까. 완전히 쫄딱 망하게 생겼으니까. 근데 내놔도 안 팔려. 그때 정부가, 이명박은 150만 채의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의 50%에 정부에다 팔아라. 그래가지고 그걸로 공공주택 썼어요. 공공주택이라고 새로 질 필요도 없어. 안 팔리는 거. 건설회사가 지어놓고 안 팔리는 거. 반값에 사. 그 새로 질 필요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정부나 어느 정부든 재벌이 싫어하는 정책을 쓰기만 하면 집값이 잡힙니다. 재벌이 싫어하는 정책만 쓰면 불로소득이 안 생깁니다. 근데 문제는 재벌이 싫어하는 정책을 쓰라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없습니다. 이제 많아져야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시면 틀림없이 집값이 하락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하는 거는 소송을 해서 받아냅니다. 소송을 안 주면 소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들이 우리 8명이 서포트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소송을 해서라도 받아냅니다. 끝까지 받습니다. 그 다음에 실수로 줍니다. 이 사람들이 잘 모르고 어떻게 주다 보면 귀찮아가지고 막 통째로 줍니다. 그 자료를 통째로 주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또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아파트값 오른 것도 반박하지 못하게 청와대 참모집, 국회의원 집, 이걸 그냥 어떤 집이라고 우리는 밝힙니다. 어떤 집이 얼마 올랐다고.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 반박을 하려도 반박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얻기는 쉽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자료를 줘도 식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식별할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작업을 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게 계속 되다 보면, 반복되다 보면 이제 좀 속도가 빨라지기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뽑아내고 한 것들은 저쪽에서 반박할 수 없을 정도로 확실한 근거를 제시하니까 가능하죠. 그리고 저쪽에서도 이게 지금 제가 자꾸 52% 올랐다, 이것도 올랐다, 저것도 올랐다고 계속 하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데서 또 정보가 나옵니다. 기자들이 가서 또 뭘 취재해가지고 또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총선 때 그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이 집이 2채였습니다. 선관위에 등록한 게. 선관위에 등록한 재산 리스트를 우리가 다 다운받았습니다. 그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근데 선관위가 선거가 딱 끝나면 일주일 있다가 그걸 아예 없애버립니다. 통째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그거 가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다 자료를 다운받아놨으니까 알고 있었죠. 그래가지고 박병석 국회의장 집이 2채다. 서울에 하나 있고 대전에 하나 있다. 해가지고 우리가 7월 7일 날 더불어민주당 사업에 가서 기자회견을 하러 갔습니다. 왜? 더불어민주당은 공천할 때부터 다주택자는 집을 팔기로 서약을 했기 때문에 서약서 내놔라. 니네 서약서 받았다는데 갔습니다. 그랬더니 가던 날 박병석 의장은 자기는 집이 1채인데 왜 2채라고 하냐? 우리도 뭐 1채인지 2채인지 거기 선관위 자료를 보고 알았는데, 근데 기자들이 1채를 선거 끝나자마자 둘째 아들한테 증여를 했다 하는 걸 찾아내옵니다. 가서 등기부등본까지 떼가지고. 이렇게 우리 말이 맞는 걸 그 사람들이 또 입증도 해줍니다. 생각지도 않은 데서 또 정보를 얻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우리 말을 신뢰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게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만들어낸 것이고, 그 만들어 놓은 것도 가급적 신참 기자들이 이해하기 쉽고 글쓰기 쉽게 만들어 주어서 이걸 보도하게끔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쓴 기사가 포털에 올라가 가지고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고 수십만 명이 조회를 하고 하면 그 기사를 쓴 젊은 기자도 뿌듯해하고, 그 기자들이 또 우리 기자회견 자료를 가져가서 더 빨리 갔다가 더 잘 정리해 가지고 보기 좋게 만들어서 올려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너지가 생긴 겁니다.